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취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연루 의혹 인사들과 추가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작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긴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개인 휴대폰으로 3차례 전화를 건 사실이 이미 확인된 바 있죠. 이때 윤 대통령이 통화한 사람이 이 전 장관 말고도 더 있는 걸로 드러난 겁니다. 먼저 박솔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긴 작년 8월 2일. 애초 혐의자는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모두 8명이었습니다. 사건 기록이 넘어간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겁니다. 낮 12시 7분, 12시 43분, 12시 57분 모두 18분 40초 통화했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 연달아 3차례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또 다른 통화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통화 상대는 국가안보실과 정부 부처의 안보 관련 관계자 등으로 모두 5명 안팎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공수처가 작년 말 사건 관련자들의 통화 기록을 광범위하게 살펴보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외압 의혹의 당사자나 통로로 의심되는 인사들의 통화 내역을 추적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폰번호를 확인한 겁니다. 가입연도 2012년, 가입자명 윤석열, 발신기지국 위치는 서울 용산구였습니다. 검사 시절 때부터 쓰던 휴대폰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통화한 인사 중 일부가 이첩 과정에 관여한 국방부나 경찰 관계자에게 연락했을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올해 1월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사건 관계자 7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도 윤 대통령 통화 내역 등을 포함해 100쪽이 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실 인사 등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 흐름도 상당 부분 구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과 국무위원 통화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통화 기록 공개로 윗선 개입 의혹이 구체화되는 만큼 공수처의 윗선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MBC가 입수한 통화 내역을 보면 대통령실에서 국방 업무를 담당하던 비서관과 이종섭 장관 참모의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VIP 경로설 이후 열흘간 25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는데요. 공수처는 두 사람이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잇는 한라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소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VIP 경로설을 뒷받침하는 추가 물증도 확보했습니다. 이어서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VIP 경로설이 흘러나온 작년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 전화를 한 통 받은 직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최상병 수사 결과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전화로 지시합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의 경로를 접한 사실이 없고 대통령실 그 누구로부터도 사단장을 빼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후 두 사람이 바빠집니다.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이 장관의 참모인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 박진희 보좌관이 이 장관의 해외 출장 동행으로 출국하기 직전까지 두 사람이 3시간 동안 6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0분에 한 번꼴로 전화를 주고받은 겁니다. 이날부터 경찰이 넘겼던 자료를 군이 다시 가져와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8월 9일까지 25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긴밀히 연락한 겁니다. 공수처도 두 사람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고 소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또 VIP 경로설을 뒷받침하는 추가 물증도 확보했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방첩부대장과 통화하면서 대통령 경로를 언급하는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겁니다. 김 사령관은 VIP 경로설이 흘러나온 작년 7월 31일과 8월 2일에 방첩부대장과 통화했습니다. 김 사령관 휴대전화에서는 이것 말고도 녹음 파일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사령관은 최상병 사건 국면에서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 윗선들과 여러 차례 통화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이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는 데 핵심 열쇠가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SK 최태원 회장이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액으로 1조 3,808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혼 당시 현직 대통령의 딸이었던 노 관장, 그리고 특히 그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의 성장에 기여했다는 건데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 소송 재산 분할액으로는 역대 최고액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 모두 이혼 의사를 밝힌 만큼 관심은 재산 분할 액수였습니다.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 665억 원에서 20배 넘게 올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위자료도 1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쟁점은 노 관장이 부부의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됐습니다. 재판부는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회장에게 상당한 자금을 지원했고 노 전 대통령이 태평양증권 인수 과정이나 SK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일종의 보호막과 방패막 역할을 했다고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 활동에 유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또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면서 1심과 달리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분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재판부가 판단한 두 사람의 재산 총액은 4조 115억 원,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분할 비율이 정해졌습니다. 재판부는 1조 원이 넘는 재산 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오늘 나온 위자료 액수는 1심보다 20배 높아진 20억 원입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부정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일부 일처제를 존중하지 않았다며 꾸짖었는데요. 노 관장 측은 혼인의 순결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한 판결이라며 환영했지만 최 회장 측은 일방적인 주장이 하나도 입증되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사실인 것처럼 공개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부정행위를 여러 차례 질타했습니다. 2015년에는 동거인 김희영 씨를 일방적으로 공개했고 현재까지 공개 활동을 지속해 마치 배우자처럼 보이게 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 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최 회장은 2019년 노 관장에게 준 신용카드를 정지시켰고 2022년 1심 이후에는 생활비 지원도 끊었습니다. 반면 동거인에게는 2011년 별거 이후 200억 원 넘게 지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점까지 손해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20억 원으로 판결했습니다. 1심 1억 원보다 크게 늘어난 액수입니다. 정말로 대국민 앞에서 나 다른 사람이 있다, 이혼할 거다 공표해서 망신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 점이 인정된 것은 의미 있다. 판결 직후 노 관장 측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혼인의 순결과 일부 일처제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하지만 최태원 회장 측은 노 관장의 일방적 주장이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며 재판부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비공개 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며 대법원 상고도 예고했습니다. 세 개의 이혼 소송은 두 사람 사이 다른 소송전으로도 번져 있습니다.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 씨를 상대로 낸 30억 원 손해배상 소송,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에게 자기들 건물에서 아트센터를 빼라며 낸 퇴거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은 오늘 기준으로 2조 원어치 정도인데 재산 분할액은 1조 3,800억 원이 넘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향후 SK그룹 지배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늘 판결 영향을 따지느라 분주한 가운데 SK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SK그룹 측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재판 과정과 결론이 편파적이라는 변호인단의 입장만을 전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최 회장의 개인사로 선을 긋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파장과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재산 분할 금액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지분을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SK 주식을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만큼 경영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 1분기 기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17.73%, 최대 주주인 최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치면 25.87% 수준으로 경영권 방어에 취약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을 매각하기보다는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2003년 외국계 운용사인 소버린과 경영권 분쟁 사태를 겪었던 경험상 주식을 쉽게 매각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약 34% 이상의 지분 구조에 대한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회사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다른 재산을 먼저 처분해서 최대한 SK 지분율을 유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재산 분할 액수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한 만큼 당장 지분을 바로 넘겨야 할 최악의 상황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경영권 이슈가 불거지면 그룹 차원의 연구개발이나 공격적인 투자 등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판결 결과가 나오자 SK그룹 주가는 9% 넘게 급등했습니다. 앞으로 경영권 분쟁으로 확대되면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과거 현직 대통령의 딸과 재벌 총수의 아들이 만나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던 두 사람의 만남. 하지만 결국은 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세기의 이혼으로 끝맺음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세기의 결혼과 이혼 소송,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올림픽 개막을 앞둔 1988년 9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세기의 결혼이 열립니다. 현직 대통령의 맏딸 노소영, 그리고 당시 선경그룹의 후계자 최태원, 노태우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으로 취임한 첫 해 최고 권력자와 재벌 가문이 자녀들의 혼인으로 손을 잡은 겁니다. 이후 SK그룹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금의 SK텔레콤 인수를 시작으로 물류와 금융으로 사업을 확장했고 2012년에는 하이닉스 인수에 성공하며 지금은 재계서열 2위로 올라섰습니다. 최태원, 노소영 부부는 자녀 셋을 뒀지만 2015년 결정적인 위기를 맞습니다. 최 회장이 혼외자녀의 존재를 고백하고 이혼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이혼 소송 도중 장인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최 회장은 10분 만에 빈소를 떠났습니다.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는 아무쪼록 부디 영면을 잘 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초 이혼을 거부해온 노소영 관장은 맞소송을 내고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SK가 성장해온 길목마다 선친인 노 전 대통령의 지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법원의 판결은 노 관장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로 보입니다.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이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던 시절 권력과 재벌의 대표적인 결합은 1조 3천억 원이 오가는 천문학적 금액의 이혼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북한이 날린 대형 풍선은 전국 곳곳에 퍼져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정부 청사와 학교에도 떨어졌는데요. 현재까지는 단순 오물이지만 앞으로는 어떤 내용물이 담겨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오늘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조희형 기자입니다. 북한이 날린 대형 풍선 260여 개는 서울 한복판, 광화문 인근 정부청사에도 떨어졌습니다. 노원구의 한 중학교, 영등포구의 주차장 등 도심 곳곳에 오물풍선이 날아왔습니다. 정부 주요 기관, 학교와 학생, 시민의 일상적 공간까지 침투한 겁니다. 종로와 용산 등 도심에선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국빈 방문 등 외교 행사까지 진행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엔 오물이었지만 앞으로 무엇이 담길지 예상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악의 경우 생화학 물질이나 폭발물을 매달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풍선에 적재된 오물에 담배꽁초와 퇴비, 폐건전지, 폐천조각 등이 확인됐지만 화생방 오염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풍선을 격추하지 않은 데 대해선 내용물이 떨어져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회수도 가능하게 하려는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쪽에서부터 날아오고 있는데 그걸 격추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격을 하게 되면 우리 탄이 MDL 이북으로 월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북한은 풍선 도발을 대북 전단에 대한 맞대응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남 풍선을 두고 성의의 선물이라며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앞으로 더 날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평양 순안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상차위성 발사가 실제로 돌아감으로써 북한의 자존심이 구겨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관심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서해상에서 위치정보 시스템 GPS 교란 신호까지 보내면서 백령도와 연평도를 오가는 여객선과 어선에 오작동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어선의 NLL 침범을 유도해 충돌을 유발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교육부가 오늘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수도권과 국립대 등 73개 대학에선 신입생 10명 중 3명을 학과나 전공 없이 선발합니다. 진통 끝에 확정된 의과대 정원은 올해보다 1,497명 늘어난 4,610명이고 의학전문대학원까지 합치면 4,695명입니다. 증원군이 집중된 비수도권 의대에서는 지역인재 전형 선발폭이 60%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각 지역의 의대 문턱이 낮아지면서 비수도권을 향한 유학 움직임도 차츰 눈에 띄고 있습니다. 송서영 기자가 학원가에 다녀왔습니다. 대전 도심의 대표적인 학원가, 초등의대관, 의대와 치대, 약대의 앞글자를 딴 의치약관이란 이름들이 눈에 띕니다. 오후 3시 학교를 마친 초등 저학년생 어린이들이 학원 건물로 들어갑니다. 교무실에는 고등학교 수학 교재가 꽂혀 있습니다. 지금은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대를 가려면 고교 3년을 해당 지역에서 다녀야 하지만 올해 기준 중3부터는 해당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해야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역 학원가를 중심으로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최상위권 수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초등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수학 선행학습반이 개설됐고 언제부터 학원을 보낼 수 있냐는 유치원생 학부모들의 문의도 옵니다. 어디까지 준비를 해야지 저희가 몇 학년에 받아줄 수 있냐 이런 문의도 많습니다. 충청권 의대는 내년도 지역인재 전형 인원이 464명으로 2.7배나 늘어 전국 최고의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옛날에는 뭐 대전에 집이 있고 대치동에 있다면 요새는 거꾸로 그렇게 교육을 하다가도 다시 대전으로 오고 이런 케이스들도 있죠. 조기 유학 바람은 지역의 고교 입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충청권의 한 비평준화 상위권 일반고 입학 설명회는 접수가 10분 만에 마감됐습니다. 고등학교 때랑 대학교 때는 이제 올라가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여기서 중학교 때부터 계속 있는 게 오히려 입시 면에서 더 전략일 수도 있겠다. 밤늦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학원가, 현역 의대생까지 상위권 의대를 준비합니다. 본인이 이제 원하는 의대를 가지 못하는 경우에 충분히 내가 의대 업그레이드 뭐 이런 그 생각들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역시 작년보다 더 늘었다. 이른바 명문대를 나와 유명 대기업에 들어갔던 직장인도 수능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옛날에 내가 갈 수 있었던 수준의 실력 정도만 나와도 입시 문이 되게 좁았었을 때에 비해 많이 넓어졌으니까. 대학의 기말고사가 끝나는 다음 달 이후부터는 이공계 상위권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N수생들까지 의대 입시에 몰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해임 위기에 몰렸던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극적으로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내일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자신의 해임안에 대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민 대표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요. 당분간 불편한 동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찬탈 시도를 했다며 해임을 추진한 하이브와 사실이 아니라 맞선 민 대표. 저는 뉴진스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든 저는 경영권 찬탈을 할 마음이 없고 내가 주인이 아니어도 돼. 법원이 일단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내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대주주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민 대표가 낸 가처분을 인용한 겁니다.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로는 해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실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는 본안 소송에서 면밀히 판단할 문제라는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민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을 모색한 건 분명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실행 단계로 나아간 건 아니어서 배신이 될 순 있어도 배임이 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단 버티기에 성공한 민 대표 측은 법원이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 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 대표 해임을 반대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냈던 뉴진스 팬클럽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장은 넘겼지만 어도어를 둘러싼 갈등은 장기 화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이브는 법원 결정에 따라 내일 민 대표 해임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면서도 추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법원이 민 대표가 독립을 모색한 건 분명하다고 명시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내일 임시주총에서 하이브는 민 대표 측근으로 이뤄진 어도어 이사진을 하이브 측 인사들로 교체를 시도할 전망입니다. 여기에도 민 대표 측은 민 대표에게 해임 사유가 없다면 다른 사내 이사들에게도 해임 사유가 없다고 맞서 정면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정부가 발간하는 한일 관계 현황 자료에서 일본의 과거사 왜곡에 대한 내용이 대폭 삭제되고 축소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2023년판은 지난해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발간됐는데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했던 일본 기시다 총리의 외무상 시절 발언 기록도 석연찮은 이유로 빠졌습니다. 조희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부가 비정기적으로 출간하는 일본 개황, 일본의 정치 경제 현황과 한일 외교관계 등의 정보를 담은 정부 공식 발간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전날인 지난해 3월 15일, 외교부는 이 자료를 새로 개정해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개정 전 개황에는 1950년대부터 일본 정치인들의 각종 과거사 왜곡 발언을 상세히 정리한 항목이 있었는데 개정판엔 이 항목 전체가 삭제됐습니다. 삭제된 내용 중 눈에 띄는 건 당시 윤 대통령과 만남을 앞두고 있던 기시다 총리 관련 부분. 개정 전인 2018년 일본 개황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외무대신 시절이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 한국은 독도를 불법 점거 중 등의 발언을 공식 석상에서 모두 19차례나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내용은 한일 회담 하루 전 개정된 자료에선 전부 삭제된 채 배포됐습니다. 또 지난 판본들엔 한일 간 주요 현안으로 일본의 교과서 왜곡 문제를 소개했지만 이 부분도 이번엔 빠졌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시다건 아베건 역사 문제에 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윤석열 정권의 기본적인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외교부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 전 약식으로 발간한 자료라며 현안 위주로 구성하다 보니 일부 자료를 미수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독도와 일본 역사 교과서 문제가 현안이 아니라던 외교부 판단과는 달리 한일회담 직후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내용을 담은 교과서가 줄줄이 일본 정부 검정을 통과하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교과서 문제 등 일본 역사 왜곡과 관련해선 일관적으로 단호히 대응하고 있다며 문제의 발간물은 올해 다시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명입니다. 스마트폰을 조립해 납품하는 삼성전자 1차 협력업체에서 백혈병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무급 병가 상태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던 직원을 4개월 만에 부당 해고했는데요. 첫 직장에서 2년차를 맞았던 20살 청년에게 돌아온 건 아픈 건 근원적으로 부모 책임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머리카락은 다 빠졌고 체중도 줄었습니다. 급성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은 작년 9월, 이승환 씨는 20살이었습니다. 입원하고 나서 한 달 동안 또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감기도
잘 안 걸리는 사람이었고 입원도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이제 막 20살이고 특성화고를 졸업한 2022년 승환 씨는 삼성전자 1차 협력업체에 입사했습니다. 많게는 하루 2,000대 넘게 휴대전화를 조립했고 그때마다 에어건으로 분진을 제거했습니다. 먼지가 혹시나 끼면 안 되니까 근데 에어건을 불면 거기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쾌쾌한 냄새? 관리자는 작업장 곳곳에 이름 모를 액체를 매일 뿌렸다고 합니다. 이제 작업하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뿌리니까 코가 찌릿하다? 오, 약간 불쾌하다는 느낌이 점점 커졌어요. 기름 냄새가 점점 심해지는 느낌. 입사 만 2년째, 승환 씨는 회사 기숙사에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제가 일어나질 못했어요. 걷지를 못해서 기어다녔는데 어지러운 증도 그렇고 몸살도 그렇고. 백혈병 진단 이후 4개월간 7번의 항암 치료. 그렇게 무급 병가 기간이 끝나자 승환 씨는 해고됐습니다. 그조차 직장 건강보험이 해지되고서야 알게 됐습니다. 건강보험 통지를 받기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네, 기숙사에 침도 다 놔두고 온 상태였고 전혀 몰랐죠. 이게 제 첫 직장이니 원래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하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도 부당해고는 아니다. 정부기관에서 네 부당해고라고 이야기하면은 거기 받아서 액션 취하면 됩니다. 치료비도 지원할 수 없다.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룹으로 바꾸시는 본원적인 거는 엄마 아버지가 책임져야죠. 1차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아픈데. 잘못도 책임도 없다는 업체 그리고 삼성전자 본사에 부모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회사라는 삼성의 1차 협력업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을 삼성은 제대로 인식하고 조치를 취했습니까? 삼성전자 휴대전화 사업장에선 처음 발생한 백혈병 사례. 인과관계가 밝혀지려면 앞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백혈병 죽을 수 있는 병이에요. 모든 병은 다 죽을 수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백혈병이라고 자꾸 이렇게 해서 죽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7년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 씨는 7년 소송 끝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삼성전자가 공식 사과하고 보상하는 데는 11년이 걸렸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삼성전자 협력업체 측은 부당해고 사실을 인정하고 복직과 위로금 지급 등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여소야대 지형으로 오늘 출범한 제22대 국회. 첫날부터 긴장이 팽팽합니다. 야당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총공세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보다 확대한 최상병 특검법을 개혁 1호 법안으로 채택했고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2대 국회를 여는 제1야당의 일성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날선 경고였습니다. 정말 비겁하고 쪼잔한 정권입니다. 100번째, 200번째 거부권도 행사하실 겁니까? 171석의 민주당 의원들은 단일 대우를 갖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실천하는 임기 첫날부터 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을 개혁 1호 법안으로 채택하고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힘으로 누르고 숨기려 해도 진실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국민과 함께 최병 특검법을 반드시 끝까지 관철해 내겠습니다. 22대 최상병 특검법은 21대 법안보다 수사 대상이 더 확대됐습니다. 경찰과 공수처, 군사법원, 인권위로 나뉜 사안을 특검이 한꺼번에 관장하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공소 유지도 특검이 맡습니다. 최근 공개된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내역을 계기로 공수처에 대한 외압 의혹도 수사합니다. 민주당은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로 전국민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특별법도 민생 1호 법안으로 채택했습니다.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를 지급하되 행정부 재량으로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비례 12석을 차지한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특권과 예외로 점철된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를 끝장내고 고발사주 사건 등 한동훈 검사, 법무부 장관 시절 행해진 불법 의혹 행위들과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 가족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거대 범야권은 한 목소리로 22대 국회는 이전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를 거라며 시작부터 총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당은 지금 단합을 거듭 강조하면서 모든 의원들이 참여하는 1박 2일 단합대회 중입니다. 국민의힘의 이번 행사 구호는 똘똘 뭉치자였다는데요. 현장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지윤수 기자, 3년 연속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 참석을 한 거죠. 네, 이곳 충남 천안의 한 연수원에서 열린 연찬회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해 약 2시간 동안 의원들과 만찬을 갖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당과 대통령실이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개혁하자고 말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비공개 만찬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향후 특검 전국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행사 내내 단일 대우를 강조했습니다. 뭉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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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대 108, 더 심해진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입법 독주를 저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 자칫하면 있을 수 있는 의회 독재를 우리가 그 정신으로 막아내야 된다. 뭉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막아낼 수 없다. 또 총선 참패를 두고 국민들이 회초리를 세게 때리신 거라며 정책으로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뒤에는 대통령이 계시다면서 108석이 큰 숫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우려하면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후순질과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절대로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틀간 당 전략과 입법 과제를 논의한 뒤 내일 1호 민생법안을 공개한다는 방침인데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최상병 특검법과 25만 원 민생지원금, 한동훈 특검법 등을 1호 법안으로 채택한 데 대해서는 염치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첫날부터 여야가 극한 대치를 보이면서 22대 국회도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충남 천안에서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새 국회가 열렸지만 가령 최상병 특검법 같은 관심 법안이 얼마나 빨리 처리될 수 있느냐는 국회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겠죠. 소위 핵심 상임위 배분 문제는 그래서 특히 중요한데 어떻게 될지 아직 윤곽이 다 드러나진 않았지만 여야가 핵심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오늘 발의된 최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의 상정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에 따라 그 답이 달라집니다. 만약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면 이론적으로는 사실상 바로 상정이 가능한데요. 과거 하루만 해도 본회의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으면 그 기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위원장이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고 묵혀둘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야당은 특검법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그래도 180일,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빨라야 올해 연말은 돼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법사위는 다른 법안들도 꼭 거쳐가야 하는 길목입니다. 민주당 계획처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전세 사기 특별법 등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모두 다시 통과시키려면 역시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데요. 그 길목을 막아 법안 처리를 늦추자는 게 국민의힘의 계산이고 민주당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야는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담당합니다.
국민의힘은 관례상 여당 몫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야당이 위원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방송 3법 개정을 위해 꼭 사수한다는 계획인 반면 국민의힘은 정반대 이유를 들며 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회법상 오는 6월 7일까지 상임위를 꾸려야 합니다. 민주당은 18개 가운데 11개를 민주당이, 7개를 여당이 가져가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아직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끝까지 합의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18개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 선출 절차만 거치면 되는 만큼 다수당인 민주당은 18개 모두 차지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서울시 산하 미디어 재단인 TBS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 지원이 내일을 끝으로 중단됩니다. TBS 직원들은 임금을 반납해서라도 방송 중단만은 막겠다며 버티고 있지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말 TBS 시사 프로그램 뉴스공장의 진행자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하차했습니다. 20분기 연속 청취율 1위, 1위 앞으로도 20년 하려고 했는데 올해 말까지 하겠고요.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추후에 하기로 하고 아직. 여당인 국민의힘이 편파성을 문제 삼아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고 TBS에 대한 서울시 지원을 끊겠다는 결정마저 나오자 결정 한 달 만에 물러난 겁니다. 아까운 세금으로 교통 안내를 하는 방송을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진행자 하차에 이어 이후 프로그램도 폐지됐지만 시기만 미뤄졌을 뿐 지원 중단이라는 결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울시의회가 지난 2022년 통과시킨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은 내일 이후 끊깁니다. TBS 정상화로 시청권을 보장하라! 정권에 거슬리는 프로그램 하나를 빌미로 TBS를 폐국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TBS 구성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언론 자유를 짓밟는 만행입니다. 지원금이 끊긴다고 당장 방송이 중단되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올해 출연금 92억 원 중 현재 남은 재원은 약 2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TBS는 상업 광고가 불가능해 지원 중단은 사실상 사망 선고에 가깝습니다. 새 주인을 찾기에도 시간이 촉박합니다. 뒤늦게 중재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가 유예를 요청했지만 시의회는 상정조차 거부했습니다. 350명 수준이었던 직원 수는 250명까지 줄었습니다. 남은 직원들은 50% 이상 임금 반납, 무급휴직 등 고통을 감내해서라도 방송 중단만은 막겠다는 각오입니다. 20개월 동안 고통 속에서 TBS가 서울시 공영방송으로 존재하길, 우리의 삶의 터전이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힘겹게 버텨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측은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면서도 전례 없는 상황이라 뚜렷한 대책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혀 TBS 폐국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최근 몇 년간 여기저기에서 새집, 헌집, 주택과 상가 등등 어디든 가리지 않고 침수 피해를 입고 심지어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죠. 기상이변으로 예기치 못한 폭우도 잦아졌고 올여름에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비한 대규모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장에 이문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4시 45분 공경고 마료 교대본 비상근무를 2단계로 상향하겠습니다. 도로가 물에 잠겨 오도가도 못하게 된 차량 안에 운전자가 갇혀 있습니다. 소방대원이 유압기로 겨우 문을 열어 운전자를 구조합니다. 주민들은 빗물 유입을 막기 위해 지하 주차장 입구에 모래 주머니를 쌓고 소방대원들은 반지하에 갇힌 사람을 구하기 위해 쇠창살을 뜯어냅니다. 전기 합선으로 불까지 난 상황. 빌라 2층에서 남성 한 명이 무사히 구조됐고 소방 헬기는 위급한 환자들을 이송합니다. 호우경보로 인한 비상 2단계 근무 발령에 서울시장도 급히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이 상황은 실제가 아닌 모의 훈련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시와 소방, 군까지 약 600명이 동원됐습니다. 서울시는 매년 청계천에서 고립 상황을 대비한 훈련을 진행했는데 올해부터 모의 훈련을 확장한 겁니다.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차량 고립과 반지하 침수 등이 잇따르면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여름에도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해마다 국내 연평균 강수량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작년 장마철 강수량은 662mm로 역대 세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대기 불안정으로 올해 강수량 역시 평년과 비슷하거나 더 많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호우특보 시 침수가 예상되는 지하 공간 앞을 물막이 판과 모래 주머니로 막고 저지대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등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사 년 전 발생한 LG화학 인도 공장의 가스 사고 피해자 유족들 사연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사고에선 살아남았지만 호흡곤란과 극심한 가려움증 등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전하려 합니다. 차현진 기자가 인도 현지에서 이들을 만났습니다. 발을 감싸고 있던 피부가 심하게 타 그대로 벗겨졌습니다. 귀 뒷부분은 수포와 함께 곳곳이 새카맣고 등과 얼굴에도 상처가 났습니다. LG화학 참사로 심한 화상을 입은 23살 칸나지 씨입니다. Sir, ఇది మొత్తం బర్న్ అయింది సార్ ఇది ఈ ఏరియా అండ్ దిస్ వన్ ఆల్సో అండ్ హియర్ ఆల్సో బట్ ఇట్స్ ఇక్కడైతే సర్జరీస్ అవ్వలేదు ఓన్లీ హియర్ సర్జరీ అయింది. 두 차례에 걸친 피부 이식 수술. 상처 부위는 여전히 가렵고 숨쉬기까지 어려워졌습니다. మ్యామ్ ప్రెజెంట్ అయితే నాకు కొంచెం ఆవేశం ఎక్కువగా ఉంది. ప్రీవియస్గా చేసినంత వర్క్ కానీ వర్కౌట్స్ కానీ ఏమీ ఇప్పుడు చేయలేకపోతున్నాను. 팔과 가슴 아래 큰 화상을 입은 42살 만니 씨. 최근 폐수술까지 받았습니다. सर्जरी किया उनके बाद भी 6 महीने हुआ सर्जरी होकर हम गया था उनके बाद मेडिसिन खा रहा है अभी. 후유증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5살 라주 씨는 호흡곤란 증상이 참사 4주 뒤에도 계속되자 병원을 찾았다가 돌연 사망했습니다. ఇంకా టెస్ట్ కూడా చేయించుకోలేదు ఆయనకి ఎక్కువగా ఆయాసం వచ్చేసి కుర్చీలో కూర్చొని అలాగా ప్రాణం ఈవినింగ్ 5 피부가 까맣게 변해버린 고령의 여성부터 간 부위를 중심으로 맨 처음에는 화상 비슷한 그런 게 왔고 화상 비슷한 것들이 나아지면서 색소가 침착을 하고 호흡기를 평생 들어야 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누출가스는 스티렌, 스티로폼 등을 만들 때 사용하는 화학물질로 유독성은 물론 백혈병과 폐암을 일으킬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의 EA 발암물질로 지정돼 있습니다. 참사 이후 LG화학은 지정병원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기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이 병원은 LG가 주민 치료를 위해 지정한 곳인데요. 다만 진료를 받기 위해선 매번 공장에 찾아가 어디가 아픈지 확인을 받아야 하고 이마저도 약 처방과 간단한 치료만 가능합니다. 폐질환 치료나 피부 이식 수술 등은 다른 병원에서 자기 돈을 내고 받아야 합니다. पेशेंट जो डॉक्टर के पास आके एक बार उनसे बात करके ब्लड टेस्ट और जो फार्मेसी का मेडिसिन. 지난해 국내 환경단체가 당시 피해를 입은 주민 257명을 조사한 결과 11명이 후유증으로 사망한 걸로 추정되고 25%는 호흡기에 15%는 피부와 눈에 문제가 생긴 걸로 나타났습니다. Inhaled, it is the lungs which get affected first. So the oxygen exchange in the lungs will not take place properly. Concerns like, will this have long-term effect on their health? 주정부 산하 특별조사위원회도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장기적으로 확인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정부와 LG화학 모두 추적 관찰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నియర్లీ 10 years అవ్వచ్చు, 15 years అవ్వచ్చు, ఎప్పటికైనా మనకి జడ్జ్మెంట్ రావచ్చు. ఇన్ దట్ ఈ 10 to 15 yearsలో ఎవరికైనా సివియర్గా బాగోకపోతే అప్పుడు ఎవరు రెస్పాన్సిబిలిటీ? 거꾸로 LG가 이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났으면 어떻게 했을 건가를 생각해 보면은 좀 LG 화학 측은 피해자 배상 재판이 늦어져 안타깝다면서 판결 전이라도 검진센터 운영 등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이른바 보복 기소 논란으로 현직 검사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안동환 검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기각은 됐지만 재판관 의견은 5대4로 팽팽했고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도 질타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이듬해 국가정보원이 조작한 증거를 재판에 낸 사실이 드러나 유 씨는 관련 혐의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고개를 숙였고 검사들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4년 전 기소유예로 처분한 대북 송금 혐의를 꺼내들고 유 씨를 또다시 재판에 넘겼습니다. 보복 기소라는 논란이 커졌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유 씨에게 다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유 씨를 기소한 안동환 검사를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8달 만에 헌법재판소는 안 검사의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의견은 5대4로 팽팽했습니다. 4명은 공소권 남용으로 법을 어기고 징계도 없었다며 파면해야 한다고 했지만 소수였습니다. 기각 의견 5명 중 2명도 공소권 남용과 법 위반은 맞다고 봤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3명은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었다며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대한민국은 법 위에 검사가 있습니다. 피해자로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검사는 10년 전 일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재판관 4명은 독일, 일본처럼 공직자의 탄핵 소추에 시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안동환 검사 외에도 손준성, 이정섭 검사의 탄핵 사건도 줄줄이 헌재에 계류돼 있는 상황.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검사 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라 오늘 선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고가의 주택에 매겨지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죠. 종부세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3년 만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정치권에선 종부세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어서 새 국회에서는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철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가의 주택에 세금을 물리는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2005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특히 집값이 급등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대상이 크게 늘었습니다. 많은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서 거둔 종부세의 추가 세원을 우리 그 서민들 주거안정에 쓰는 것으로 하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2021년 종부세 대상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자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 소원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3년 만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목적이 정당하고 주택수 등을 기준으로 세율을 차등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빌딩이나 상가에는 과세하지 않아 주택과 토지 소유자들만 차별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주택은 기본적인 생활 공간인 만큼 다른 재산권과 달리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부세의 법적 정당성을 명확히 한 셈인데 종부세의 운명은 다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부세를 지지해온 야권에서도 종부세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잇따르기 때문입니다. 고민정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취임 후 실거주 1주택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처음 취지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여야가 합의해갖고 방안을 좀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종부세 폐지를 주장해온 정부와 여당도 전면 개편을 제안한 상황이라 22대 국회에서는 종부세를 비롯한 세금 완화 대책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서울시 모아타운 내 골목길을 수백 명에게 쪼개 팔고 있는 실태를 단독 연속 보도한 MBC 이문현, 김지성, 이지은, 재은효 기자가 한국기자협회의 이달의 기자상과 방송기자연합회의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연이어 수상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지나치기 쉽거나 숨겨진 사실을 발굴해 탐사보도의 유용함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최소 45명이 숨진 이스라엘군의 라파 난민촌 공습에 미국이 지원해준 폭탄이 사용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우리는 모른다고 답변을 피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마지막 한계선,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은 건 아니라고 또다시 이스라엘을 감쌌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어린이와 여성 등 45명이 숨지고 249명이 다친 라파의 난민촌 공습 직후 이스라엘군이 발사한 폭탄의 잔해가 발견됐습니다. 무기 전문가들 감정 결과 미국산 소구경 폭탄 GBU-39의 꼴이었습니다. 파편에 찍힌 숫자도 미국 방산업체의 고유 식별 코드입니다. 난민촌 공습은 비극적 실수였다고 변명한 이스라엘군이 폭탄의 출처 대신 탄두의 무게를 공개했는데 We're talking about munition with 17 kilos of explosive material. GBU-39 탄두가 바로 17kg입니다. 백악관은 일단 이스라엘군에 물어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대신 라파의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스라엘군의 특별한 조치가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이스라엘군이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은 것도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We still have not seen a major ground operation in Rafah. 이렇다 보니 민간인 보호 조치도 없고 라파에서 이미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대체 레드라인은 어디까지냐고 묻는 공격적 질문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Has the president seen the images? I don't know. I can't speak to what he has absolutely been. He's been kept apprised throughout the weekend on this. And this is not something that we've turned a blind eye to. 유대인 유권자와 아랍계 유권자 사이에서 갈짓자 행보를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바이든 자신이 쳐놓은 레드라인의 덫에 걸렸다는 비판인 겁니다. 이런 와중에 바이든 정부의 대이스라엘 정책에 반발한 국무부 직원이 또 사표를 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정부 고위 인사는 이번 전쟁이 올해 안에는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수영의 황선우 선수가 1년 만에 벌인 경쟁자 포포비치와의 자유형 200m 맞대결에서 아쉽게 밀렸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메달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유럽 전지훈련을 겸해 참가 중인 마레 노스트럼 대회. 올림픽을 2달 앞두고 성사된 황선우와 루마니아의 포포비치가 맞대결한 자유형 200m에 모든 시선이 쏠렸습니다.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이후 1년 만에 맞대결. 초반은 예선 전체 1위로 올라온 황선우가 앞서는 듯했지만 포포비치가 현역 단거리 최강자다운 뒷심을 발휘했습니다. 대회 신기록인 1분 44초 74에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고 올 시즌 랭킹 3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황선우는 자신의 최고 기록에 1초 28 뒤진 1분 45초 68의 기록으로 2위에 만족했습니다. 3년 전 도쿄올림픽을 시작으로 단거리에서 경쟁 구도를 형성해온 황선우와 포포비치. 재작년 세계선수권에선 포포비치가 1위, 황선우가 그 뒤를 이었고 올해 도하 대회에선 포포비치가 빠진 가운데 황선우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개인 최고 기록에서 포포비치가 한 발 앞서지만 올림픽을 향한 황선우의 의지도 선명합니다. 올림픽 메달 하나만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어떻게 딱 되돌아보니까 열심히 준비하면은 제가 갖고 싶은 메달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해 1위 기록을 보유한 독일의 마르텐스와 작년 세계선수권 우승자인 영국 리처즈 등 경쟁자들도 막강해 남은 2달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황선우는 내일 자유형 100m에서 포포비치와 다시 한번 맞붙습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한 달 사이 두 체급에서 우리나라 중학생 역도 기록을 깬 선수가 나타났습니다. 전설의 복서 타이슨이 롤모델이라고 밝힌 김민근 선수인데요. 박재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묵직한 쇳소리가 울려 퍼지는 역도부 체육관. 또래들에 비해 남다른 체격을 가진 한 선수가 시원하게 발을 들어 올립니다. 한국 역도의 미래로 떠오르고 있는 중학교 3학년 김민근입니다. 지난달 말 96kg급 인상과 용상, 합계 기록에서 모두 중학생 한국 기록을 세우며 혜성처럼 등장한 김민근은 사흘 전 소년체전에서는 한 체급을 올리고도 중학생 한국 기록을 세 부문 모두 갈아치웠습니다. 2년 전 코치의 권유로 우연히 역도를 시작했는데 벌써 고등학생들을 능가하는 괴력을 뽐내고 있고 그 이상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96kg이나 102kg, 102 플러스에서 학생 신기로 다 깨우고 싶습니다. 자신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역도를 하는데 특별한 영감을 받았던 롤모델은 의외였습니다. 타이슨 선수님 보고 되게 근육 몸 큰 거랑 자세 이런 거 보고 와 대단하다 이런 느낌으로 영감 받았습니다. 복싱 선수도 할 수 있을 텐데 왜 역도를 하게 됐어요? 복싱은 너무 맞으면 아플 것 같아가지고. 삐뚤삐뚤한 글씨로 매일 역도를 향한 진지한 마음을 눌러 담는 김민근. 나만 힘든 거 아니다. 열심히 하자. 역시 나 개 잘한다. 국가대표의 꿈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습니다. 역도하면 김민근, 김민근 하면 역도. 그런 선수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MBC 뉴스 박재훈입니다.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당하고 글러브까지 관중석에 던졌다면 이 선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명노 기자입니다. 8회 올라오자마자 넉점을 내주고 흔들리는 뉴욕 매치의 호르헤 로페스. 다음 타자는 프리먼. 그런데 체크 스윙이 돌지 않았다는 판정에 로페스가 격분합니다. 3루심과 언쟁을 벌이다 퇴장당한 로페스는 덕아웃으로 향하다 갑자기 글러브를 관중석으로 던지는 돌출 행동을 벌였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는 최악이었습니다. I don't regret it. I think I've been looking the worst team in probably in the whole MLB. So Did you say I'm on the worst team? Is that what you had said? yeah, probably it looked like. 일부 매체는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로페스가 자신을 최악이라고 말하려다 영어가 서툴러 잘못 말한 것이라고 했지만 매체 구단은 로페스의 발언과 무관하게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아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축구 경기 중 골문 앞에서 이 정도의 혼전 상황은 아마 못 보셨을 것 같은데요. 투플레이에서 확인하시죠. 미국 프로축구인데요. 득점 기회를 잡은 올랜도. 하지만 시카고의 수비가 필사적입니다. 7명의 선수가 6탄 방어에 나서면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펼쳐지는데요.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치열한 공생 탈전. 그런데 이게 뭔가요? 수비가 공을 걷어내려다 헛발질이 나온 틈에 공격수가 발만 갖다 대 골을 넣어버렸어요. 과정은 흥미진진했지만 결말은 허망했네요. 북미 아이스하키 경기인데요. 여기서도 골대 앞 대혼전이 펼쳐지면서 볼리가 스틱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틈을 이용해 상대가 슛을 시도하는데 안 들어갔어요. 절묘한 위치에 떨어진 스틱이 턱을 막아냈군요. 지금까지 투플레이였습니다. 봄과 여름을 잇는 과일 매실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올봄 매화꽃이 활짝 피었던 광양 매화마을의 모습입니다. 이 화려하게 피었던 봄꽃이 지고요. 이제는 어느덧 매화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보통 이맘때 5월 하순이 되면 첫 출하가 시작되는데 올해는 지난해 겨울 잦은 비에 일조량이 감소해 아쉽게도 매실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오늘 날이 흐렸는데요. 내일 오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6도, 미량이 31도까지 올라서 덥겠고요. 낮 동안 대부분 지방에서 자외선이 매우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날이 겠다가 밤에 서쪽 지방부터 다시 흐려지겠고요. 늦은 밤 수도권과 충청권은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당분간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고 해안가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7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구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6월의 첫 주말인 이번 주 토요일에도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